찾아뵙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 재판 얘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전해드리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려야지 하다가 빼먹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빼먹은 부분은요, 이번 주 주말에 제가 또 한번 몰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내용이 좀 있기는 해요. 제일 지금 해야 되는 게 안양 박달동 개발 사건인데요. 이 안양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양 박달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남욱하고 또 뭔가 일을 또 벌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받은 거 이거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동규가요 보면은 그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요. 뭐 정민용한테서 돈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받고 뭐 돈을 그냥 글쎄 진짜 몇 억씩 그렇게 뭐 수시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뭘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지금 유동규가 뭐 엄청난 자산가도 아니고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마련이죠. 근데 그 어디다 썼을까에 해답이 될 만한 일도 좀 있긴 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잘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풀면은 주말에 또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제가 첫 번째 주제, 검찰이 벌인 인질극, 유동규 재혼 배우자 대질 신문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조국 장관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 독하다. 어떻게 한 집안을 저렇게 도륙을 내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제 그 장관직 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결사적으로 막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인 가는 놈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조국 장관한테 가족을 감옥에 보내고 니 장관하고 싶냐? 꼭 장관해야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사실상 대놓고 니 장관하면은 니 가족을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얘기였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때 아마 자유한국당이었나 국진당이었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걔네들 뭐라고 했었느냐면 청문회에 조민 씨를 끌고 오거나 정경심 교수를 끌고 오거나 그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를 끌고 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데 고통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쟤들도 이 검사들도 그렇고 이 적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유동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듣다 보면은 야 정말 검찰 저것들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 들어갈게요. 자, 검찰이 벌인 인질극 유동규 재혼 배우자 대질 신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잘 아시다시피 김용 부원장의 네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동규에 대한 세 번째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검찰 측 신문이었고요. 두 번째 날은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었고요. 오늘은
변호인 반대 신문에 이어서 검찰의 재반대 신문,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검찰이 또 다시 재반박 신문을 하는 그런 재반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 지금까지 4번에 진행된 재판은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2차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유동규 증인신문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바꾸는 이유, 말을 왜 바꿨을까? 과연 말 바꾼 게 정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 말을 바꾼 것이 정말 네 의사 때문이냐? 아니면 검찰의 사실상의 고문 때문이냐? 사실 검찰이 고문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가족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 고문이지 고문. 뭐라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저 가족을 끌고 와서 사실상의 고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유동규는 계속해서 아니다. 나는 떳떳하게 얘기를 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처벌을 더 무겁게 받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 이런 데서 참 더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SBS도 마찬가지고 더럽게 진짜 딥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야비하고 이쯤 되면은 이것들이 그냥 국민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작당질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니면은 저 기자라는 놈이 과연 진짜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나 정상적인 학교를 다닌 놈이 맞나 싶은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뭐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이 얘기 뇌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로서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치자금 위반 얘기를 하면은 내가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가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 내가 거짓말이라면 이런 얘기 하겠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하지. 이 대선 자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추가로 처벌받는데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거 합니까? 진실이니까 내가 진실 밝히려고 하지. 이렇게 여기 주장을 하죠. 유동규 놈의 새끼가. 요것도 순사기예요. 왜? 일단 뭐가 확인이 됐냐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가 8억 7억 돈을 받은 건 확인이 돼요. 그럼 그 돈 어디다 썼어? 유동규의 뇌물이 개인 뇌물이 되는 거예요. 개인 뇌물. 그러니까 유동규로서는 7억 8억 받아가지고 내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잖아. 곤란하잖아. 처벌 규모가 더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은 내가 뇌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자금 전달만 해준 거야. 이렇게 되면 뭐? 자기는 처벌을 쏙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난 전달만 했어. 라니까. 지가 뇌물죄로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야. 실은 이건 나 그냥 정치자금이고 난 전달책이야. 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보면은 뭐 비서관들이 지가 돈을 받아 처먹고는 국회의원님 우리 의원님이 돈 받은 거예요. 나는 전달만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대표적으로 유동규 역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동규 지가 정치자금 이걸 자백함으로써 자기는 추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힌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돈을 받은 거는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그게 뇌물이냐 네가 받은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정치자금이면은 유동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꼭 짚어주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 중에 누가 하나 짚어주던가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를 모를까? 기자식이나 돼가지고 이 정도를 모른다면 그게 기자일까? 하지 말아야지 기자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마치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 같아요. 고딩들 같아. 보습 학원 다니는 고딩들 같아. 보습 학원 다니는 고딩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찍어주세요 라고 하잖아. 일타 강사가 찍어주기만 바라지. 네, 그런 거야 지금. 즉 기자란 애들이 자기가 뭔가를 찾아내고 자기가 뭔가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냥 받아쓰기 바쁜 거지. 이런 거는 요즘 뭐가 더 잘한다? 예, 로봇이 더 잘하지. GPT인가 하는 챗 GPT인가 하는 이거 로봇이 나왔대죠. 걔한테 시키면 더 잘할 것 같아. 훨씬 잘하지 뭐. 그죠? 기자가 기자 스스로 자기 입지를 줄이고 있어. 얼빠진 것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제일 핵심되는 문제, 가장 핵심되는 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얘기도 해요. 강요된 진술이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진술이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네 마음이 동해서 내놓은 진술이다 라는 걸 보고 이게 진술의 임의성, 자백의 임의성이라고 합니다. 강제 대신 반대가 임의로 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 임하다 임자에 뜻 이자, 내 뜻대로 했다. 뜻이 임하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술의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동규 니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라는 건데,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바뀐 거는 이재명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짜 변호사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이재명한테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재명한테 의리 있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가짜 변호사를 보내 나를 감시하려고 했어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술했다 라는 것이 유동규의 현재까지 주장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유동규 지가 자필로 선임계 썼잖아. 응? 그리고 심경의 변화를 변호사 때문에 일으켰다고? 그랬으면은 변호사 만나고 난 다음에 진술이 나와야겠네? 그죠?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어찌 돼? 진술 다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만났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순서가 안 맞네? 그러니까 유동규에도 보면 약간 좀 오락가락하나? 벌써 치매가 왔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힌다는 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순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간에 결국 진술을 현재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변호사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온 건 아니라는 거지. 예. 나중에 심경의 변화는 다른 것 때문에 일으켜놓고 핑계를 변호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왜 핑계를 뒤집어 씌울까? 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이유 같으면 왜 말을 안 해? 왜 똥똥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겠어? 말할 수 없는 이유니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니까 변호사한테 뒤집어 씌우고 쟤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거지. 예. 당장 이 시간 순서만 봐도 앞뒤가 안 맞다는 거 뭐 이미 다 드러났어요. 사실상 깨졌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특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그 무렵에, 그러니까 석방되기 직전에 한 달 전쯤부터 주구장창 검찰에 불려다닙니다. 거의 매일 불려다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열흘 정도는 가서 검사하고 면담을 했다는데 면담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기간 때에 뭐가 있었다? 예, 지 마누라 붙잡혀 와가지고 마누라도 같이 조사를 받았어. 의심스럽지 당연히. 이거 유동규가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상 깨졌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날짜 문제예요. 유동규 주장은 그래. 9월 26일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10월 5일쯤에 내가 좀 마음이 좀 바뀐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10월 6일과 8일 변화된 입장을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검찰에서.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자술서를 작성해요. 10월 8일이었죠, 8일. 예, 자술서를 작성한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대로 보자면 변호사는 언제 만난 거야? 9월 이때쯤 만나서 정상이지. 9월 한 20일 이쯤 만났어야지. 그리고 이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정상이죠. 변호사는 이때 만났어야 정상이지. 자, 그런데 변호사 만난 게 언제다? 10월 자, 이렇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거는 10월 6일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합니다. 필적은 누구 필적? 유동규 필적. 그 다음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 언제? 예, 11일 날, 10월 11일. 그런데 갑자기 10월 18일 날 변호사 접견을 거부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날과 이날 사이에 뭔 일이, 큰 일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석방된 게 10월 20일. 그러니까 석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변호사 접견을 거부를 해. 왜? 이틀 뒤면 나갈 건데 왜 접견 거부해? 아니, 변호사를 해임을 하더라도 나가서 해임하면 되지. 굳이 앉아서 왜 해임을 해? 변호사가 접견이라도 하루 더 오면 좋은데? 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조금 타임라인이 이상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쯤인가 뭔가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는, 중대한 뭔 일인가 벌어졌지. 이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대한 뭔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법정 진술을 하는 도중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마 누구도 별로 이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었는데 이런저런 신문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알려진 사람. 저는 이렇게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혼 배우자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 측에서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 얘기를 도중에 이제 아마 그랬던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너 진술 갑자기 바꾸고 이런 거 보니까 너 혹시 니 부인, 니 마누라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솔직히 뭐 니네 마누라도 여기 지금 뭐 증거인멸 때문에 뭐 징역형도 선고받고 막 그랬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 마누라 구하려고 갑자기 바꾼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그 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유동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 재혼 배우자와 대질 신문을 한 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대질 신문을 한 적이 있다고? 자,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요, 유동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석방되기 한 달 직전쯤에 검찰이 이 재혼 배우자를, 그러니까 재혼 배우자 P씨죠. 이 P씨를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유동규를 만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마 유동규가 말이 살짝 꼬인 것 같아. 예.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재혼 배우자와 대질신문을 한 적이 있다. 검찰에서. 검찰이 대질신문을 시킨 적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시기는 10월 초부터 10월 중순 사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로는 10월 10일,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022년 10월 10일 이 전후인 것으로 보여요. 유동규 표현으로는 10월 초나 10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10월 20일 날 석방이 됐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10월 15일을 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경에
이 재혼 배우자 P씨가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유동규랑 대질 신문을 한 적이 있다는 거야. 날짜가 언제? 유동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물어봐요. 아니 너 보니까 지난번에 돈가방을 부인이 갖고 온 적이 있다며 그때 대질신문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때인가 그때가 아닌가 다른 날인가. 이 말은 뭐다? 대질신문은 둘째 치더라도 재혼 배우자가 몇 차례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고 그걸 유동규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대질신문 한 날이 하루면은 그날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날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정도였겠지. 그런데 그날인가 아닌가? 이 말은 몇 차례 된다는 얘기잖아. 하루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헷갈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한 번 아니지 여러 번이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자,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질신문이면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았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나는 검사가 조사받고 우리 마누라는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했다. 이게 뭐 대질이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대질도 하고 이렇게 나란히 대질도 하고 따로따로 조사도 받고 뭐 이래 둘 다 있었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어떤 쪽이든 간에 이건 문제가 되죠. 대질이라고 불러놓고 한쪽은 이쪽 방에 한 사람은 저쪽 방에 아니면 한 사람은 저쪽 끝에 한 사람은 난 이쪽 끝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겠냐고. 마누라까지 불려와가지고 돌아버릴 걸 아마? 대질신문이라는 자체도 좀 기분 나쁘고 진짜 미치는 상황인데 나란히 한 조사실에 검사실에 앉혀가지고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저기 이렇게 앉혀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한테 조사를 받는다? 그거 웬만한 사람 견디겠어요? 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건 정신적 고문 아닙니까? 즉 유동규한테 협박한 거지. 너 계속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은 네 마누라 확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겠지. 응? 야, 대단하다, 그죠? 대한민국 검사 참 대단하네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냥 놀랍다는 말밖에 제가 더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10월 11일부터 20일 이 무렵쯤에 모종의 중대사건이 터졌다. 그 중대사건은 결국 뭐다? 재혼 배우자를 소환해서 유동규가 대질신문을 했다. 인 거죠. 사실상 고문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데리고 와야 했을까? 예,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라고 돼 있죠. 이 변호인 선임계를 누가 제출했다? 예, 재혼 배우자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여기 검찰이 앉아 있을 때는 자백하는 것처럼 지들이 비비 맞춰주는 것처럼 다 썼다가 나가서 야, 나 완전히 당했어. 나 완전히 세댔어. 라고 말할까 봐 겁나는 거지. 그러니까 단도리를 해야겠지. 석방되기 전에. 그러니까 야, 마누라 잡아와봐.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이 상황, 이 흘러가는 정황을 보세요. 그렇게 의심이 안 됩니까? 아니, 누구나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예? 이게 의심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과연 검사가 했다고 믿어야 될까요? 놀라워라. 자,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 재혼 배우자가 감옥에 갈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왜? 계속해서 이 유동규 이 사건에, 대장동 사건에 유동규 배우자가 등장을 해요. 솔직히 계속 등장해. 맨 처음에 그 유동규가 주장을 할 때, 맨 처음 유동규 주장은 뭐냐면 그래요. 돈을 주러 갈 때, 김용한테 돈을 주러 갈 때 어떻게 했다? 아유, 마누라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다. 레니게이드 타고 갔대. 네. 그렇게 되면 뭐, 이 재혼 배우자는 공범이네? 예,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공범인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돼도 이렇게 일정한 의도와 고의를 갖고 해야지 공범이 되지, 단순히 운전해줬다고 해서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위협을 했을 거예요. 야, 마누라도 확 잡아놔버린다니, 공범으로. 안 그래도 말이야, 니네 마누라가 증거인멸 해가지고 그랬는데, 야, 확 그냥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유동규가 남욱한테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김용한테 돈을 전달해 주기 전에 한 5억씩 돈을 받아와가지고 두 뭉치로 이렇게 나눠놨었대. 근데 또 5억이니까 현금으로 5억이니까 뭉치가 돈이 좀 컸을 거 아니에요? 뭉치가, 돈 뭉치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뭉치가 큰 걸 보고 재혼 배우자가 물었대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정치하는 데 쓸 돈이야. 어우, 정치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라고 했다는 거야. 자, 즉 정치 자금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지. 정치 자금이라는 걸 알면서 그 전달해 주는데 차를 타고 갔다? 같이 갔다? 공범 맞네. 단순히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돈 주러 갔다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안다는 거 아니야. 정치 자금이라는 거. 근데 그 돈을 주는데 같이 갔다고? 그럼 공범이네. 맞네. 유동규 입장에서는 마누라를 끌어 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나라도 그럴 거야. 사실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그치? 예.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재혼 배우자 P씨는요, 유동규 휴대폰을 숨기고 박살내버린 뭐 그런 죄 때문에 증거인멸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혼 배우자가 이게 법률혼이 돼 있으면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될 건, 이게 가족의 죄를 숨겨주는 거는 이거는 그 증거인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족이 일단 법률혼이 아니라서 가족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 여튼 자,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인 거 맞죠?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 입장에서는 좀 빼주고 싶은데 괜히 지금 마누라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네, 마누라가. 아, 참 힘들다.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 P씨한테 포르쉐를 사주죠. 뭔 돈으로? 그 돈이 뭔 돈일까? 깨끗한 돈은 아니죠. 자, 이래저래 참 많이 걸린다. 그자이? 예. 자,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검찰이 자기 부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협박할 때 아무래도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힘들었을 겁니다. 검찰의 요구 안 들어주려고 하기 어려울 거야.
사실상 검찰은 이걸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끌고 온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제가 레니게이드를 타고 간 장소가 광교 포레나 근처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돈을 줬다는 장소가 잠시만요. 이걸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제가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하나 추가로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기로 가면 되겠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동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억 원을 전달을 했는데 처음에 1억 원, 그 다음에 3억 원, 그 다음에 2억 원을 전달했다. 1억 원은 유원홀딩스에서, 3억 원은 광교 포레나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 다음에 2억은 경기도청 북쪽에 있는 다산공원 벤치에서 이렇게 3번을 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날짜는 애매하고 날짜는 계속 오락가락. 그런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네. 제가 어제 설명할 때는 레니게이드를 타고 간 게 이 3억 줄 때 두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도청 북쪽에 있는 다산공원에 갈 때 부인이랑 같이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광교포레라는 이제 걸어서 갖다 줬다 그러고, 도청 북쪽 다산공원은 차 타고 갔다. 물론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이로 걸어가가지고 걸어갔다 2km를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그런데 뭐 장소가 또 왜 한 번은 광교고 하나는 뭐 도청이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이랬더니 아무래도 집 근처에 주기가 좀 그래서 도청 쪽으로 가서 줬다.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은 3억 줄 때는 집 근처에서 주고 액수가 적은 2억은 멀리서 줘? 그 차이가 뭔데? 라고 판사가 묻죠. 3억과 2억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게요. 금메달과 은메달의 10cm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이 가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3억과 2억을 다른 데서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웃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야 빵구야. 하여튼 뭐 그런 말 했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돈 줄 때 부인이 같이 갔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있다. 자기 남편이 정치 자금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죠? 예. 요런 진술을 이미 한 상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 마누라가 자칫 잘못했다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범으로 같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밖에 없겠고 검찰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었겠지? 그러면 뭐가 된다? 아무래도 검찰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래 검찰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네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이제 벌써 어제가 됐네요. 한동훈하고 그 재판하면서 되게 이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저 새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냥 재판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얘들은 오죽하겠냐고. 그죠? 마누라를 붙잡아 와가지고 검찰청에서 나란히 앉혀놓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죠? 자, 검찰이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게 있는데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 와서 신문을 한다? 그것도 대질까지 시킨다?
이거는 저질이지, 저질. 이 일본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일본 놈들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 잡아와가지고 가만히 내두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고문한다고. 그럼 가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자백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안기부, 뭐 국정원, 그 중앙정보부도 이런 짓 많이 했어요. 특히 그 납북어부들 간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인이나 가족들, 애들까지 붙잡아 가지고 그 했던 적 많아요. 그래서 애가 정신 이상이 된 경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좀 그래요. 자, 여하튼 자, 참 요즘 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참 혀를 찬다라 그러죠. 혀가 저절로 혀를 안 찰 수가 없죠. 이거 진짜 이거 민주주의 검찰, 민주국가의 검찰이 이런 짓 해도 되나요? 갑자기 최순실이 생각이 나요. 최순실이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검찰에 잡혀가면서 그때 윤석열이가 그때 그때 특검 수사팀장인가였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검찰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까지 죽인다, 뭐 죽인다 그러고, 뭐 붙잡아 온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협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생각해 보면은, 그랬겠구나. 뭐, 최순실을 절대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최순실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손자가 뭐 잘못했다고, 예? 깐난쟁이인데 그 깐난쟁이를 붙잡아서 어쩌겠다? 어쨌다는 아니고 어쩌겠다? 그거는 못된 짓이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예.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동훈도 있고 윤석열도 있었어요. 그 특검에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진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요즘 검찰 하는 짓을 보면은, 야, 이거 얘들 정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유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